아버님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가진 것 없는 놈이 내 귀한 딸 앞길 망치지 말게 해달라고 윤희 살려주는 세버치고 제발 떠나달라고. 내가 어떻게 당신 손을 잡습니까? 누군가의 아내로 25년, 누군가의 엄마로 25년.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이름 석자는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울 앞, 그 속에는 생기를 잃어버린 낯설고 초라한 48배 여자가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여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정성껏 부쳤지만 식탁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대학생이 된 딸아이는 다이어트를 한다며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현관문을 나섰고 취업 준비에 예민한 아들은 방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집안을 채우는 건 오직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뿐. 그 정적을 깨는 건 남편의 무심한 타박이었습니다. 당신 그 이력서 당장 찢어버려. 내 얼굴에 먹칠할 일 있어? 애들도 다 컸고 나도 이제 내일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그래요. 당신 짐도 덜어주고 생활비에도 보태고. 됐어. 50다 돼가는 여자를 누가 써준다고 그래. 나이 들어서 주책 떨지 말고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 밥 벌어오는 남편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남편이 툭 던지고 간 말은 차갑게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23 어린 나이에 결혼해 집안일밖에 모르는 저를 반겨줄 직장이 흔할 리 없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텅 빈 집에서 서서히 색을 잃어가는 낡은 벽지처럼 시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제 인생의 시계 태엽을 어떻게든 다시 감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기도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묵묵히 버텨낸 화성 성곽길을 지나 구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유통회사 다담차 앞에 섰습니다. 전통차를 납품하고 유통하는 이곳의 영업지원팀 신입 채용 면접장. 복도 대기실에는 저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번듯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들 뿐입니다. 손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땀을 치마깃에 몰래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강윤희 씨? 경력이 25년 전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신 게 마지막이시네요. 이력서를 훑어보던 면접관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요즘은 모든 업무를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작업하는데 엑셀이나 회계 프로그램은 다룰 줄 아십니까? 예상했던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일 법도 했지만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면접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손이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3달간 구청 컴퓨터 교실에서 엑셀과 워드를 밤낮 없이 연습했습니다. 배우는 속도는 조금 더딜지 몰라도 25년간 두 아이 키우며 살림에 온 꼼꼼함이 있습니다. 한 번 맡은 일은 절대 허투루 넘기지 않고 실수 없이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 회사의 빈틈을 단단하게 메우는 든든한 톱니바퀴가 되겠습니다. 저의 서툴지만 절박했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며칠 뒤 거짓말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강윤이라는 사람을 다시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 그날 밤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출근 첫날 아침, 옷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유행이 한참은 지난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색하게 립스틱도 옅게 발라보았죠. 출근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수원의 늦가을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낯선 활기가 훅 끼쳐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쉴 새 없이 울리는 거래처의 전화벨 소리, 영업지원팀 최미란 대리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건조한 말투로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죠? 나이가 저보다 언니시네요. 그래도 여긴 회사니까 업무 지시는 확실하게 따르셔야 해요. 우리 팀이 워낙 바빠서 일일이 챙겨드릴 시간 없거든요. 아, 네. 당연하죠. 패 끼치지 않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맨 구석 자리를 배정받아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유리문이 열리고 묵직한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원지사를 총괄하게 되신 신임 지사장님이십니다. 다들 인사 나누시죠. 저도 얼떨결에 의자를 밀어넣고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정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환청을 들은 걸까 떨리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끔하게 떨어지는 회색 슈트 차림. 머리칼엔 세월의 흔적처럼 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올곧고 깊은 눈매. 틀림없었습니다. 25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희 아버지에게 모진 수모를 겪고 제 곁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 골목길 가로등 아래서 차갑게 돌아서던 그 뒷모습을 보며 죽을 만큼 아프게 눈물로 끊어냈던 제 인생의 첫사랑. 박정우였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마치고 고개를 든 그의 시선이 직원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맨 뒷자리에 파리하게 굳어 서 있는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냉철해 보이던 그의 무심한 눈동자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25년 전 그 시린 겨울날로 돌아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힌 채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사무실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까맣게 지워지고 오직 제 귓가를 때리는 거친 심장 소리만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당한 홀로서기를 꿈꾸며 내디딘 첫걸음. 하필이면 그곳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평생에 한 번쯤은 미치도록 다시 보고 싶었던 과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열린 창문 틈으로 수원의 서늘한 늦가을 바람이 훅 불어들어왔습니다. 멈춰있던 제 인생의 시계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거칠게 요동치며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는 영화에서나 아름다운 법입니다. 현실의 재회는, 그것도 직장 상사와 말단 신입사원으로 마주친 옛사랑은 숨막히는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출근 둘째 주. 제 일상은 매일매일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25년간 주방 집기만 만지던 손으로 복잡한 회사 시스템과 엑셀 함수를 다루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모니터 속 숫자들은 늘 제멋대로 춤을 추었고 결국 오늘도 영업지원팀 사무실 한가운데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강윤희 씨, 제가 이 발주서 어제 퇴근 전까지 시스템에 올리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나이 대우받으러 회사 나오셨어요? 최미란 대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사무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필이면 그때 지사장실 문이 열렸고 결제 서류를 들고 나오던 정우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심한 시선은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차갑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바보처럼 반복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에도 쉴 곳은 없었습니다. 발바닥이 퉁퉁 붓도록 일하고 돌아왔지만 싱크대에는 저녁 식사 후 쌓인 설거지 더미가 산더미였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한숨을 삼키는데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집구석 꼴 참 잘 돌아간다. 돈 몇 푼이나 번다고 유세를 떨어? 그 나이에 어딜 가서 민폐 끼치지 말고 당장 때려치워. 가장 위로받고 싶은 가족에게조차 온기를 얻지 못하는 서러움. 남몰래 욕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제자리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키보드 옆에 두툼한 검은색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넘겨본 첫 장에는 반듯한 글씨체로 시스템 업무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었죠. 복잡한 접속 방법부터 자주 쓰는 엑셀 단축키까지 누군가 화면을 일일이 캡처하고 노란 포스트잇으로 정성스레 메모를 달아놓은 나만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탕비실 찬장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믹스커피와 녹차 티백뿐이던 선반 한 구석에 고급스러운 유리병에 담긴 유자쌍화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25년 전 찬바람이 불 때면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선을 긋고 냉정하게 굴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의 서툰 발걸음을 묵묵히 지탱해주고 있는 사람, 정우였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유자향을 맡으며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고 따뜻한 위로가 번져나갔습니다. 사건은 그 주 금요일에 터졌습니다. 평택의 주요 거래처에 긴급하게 납품 계약서를 전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필 외근 차량을 운전할 직원이 없어 지사장인 정우가 직접 차를 몰게 되었고 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동행하게 된 것이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왕복 2시간의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수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원화성 장안문 근처를 지날 무렵 갑자기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로 한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과열이었습니다. 견인차를 불렀지만 금요일 밤에 꽉 막힌 도심 정체 탓에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차 안의 냉기를 피해 저희는 조명이 밝혀진 화성 성곽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매서운 겨울 초입의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25년 만에 누구의 방해도 없이 단둘이 걷는 밤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우시네요. 예나 지금이나 뒤돌아서는 데는 미련이 없으신가 봅니다. 어설픈 원망 섞인 가시 돋침말이었습니다. 25년 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매몰차게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버렸던 그를 향한 오래된 앙금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죠. 제 말을 들은 정우의 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성곽을 비추는 은은한 조명 아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낮게 억눌린 목소리였습니다. 그 추웠던 겨울밤 아버님이 제 자취방 앞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니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진 것 없는 놈이 내 귀한 딸 앞길 망치지 말게 해달라고. 윤희 살려주는 셈치고 제발 떠나달라고. 그렇게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우시는 아버님을 두고 내가 어떻게 당신 손을 잡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가난한 그가 제 짐을 감당하지 못해 비겁하게 도망친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생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버렸던 거라니요. 저를 지키기 위해 25년간 그 지독한 오해와 원망을 홀로 짊어지고 살았던 겁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제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25년간의 묵은 원망이 한순간에 거치고 그 자리에 걷잡을 수 없는 애틋함과 미련이 해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저를 정우가 붉어진 눈으로 아프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진심이 수원화성의 오래된 성벽 위로 시리도록 아프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나이 48배 간신히 얻은 소중한 첫 직장. 그 작고 여린 모래성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침 한 방울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 어떤 총소리보다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수원화성 성곽길에서의 고백 이후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단단한 선이 생겼습니다. 닿을 수 없음을 서로가 너무나 잘 알기에 더 시리고 아픈 그런 선이었죠. 정우는 다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차가운 지사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쏟아지는 업무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버티면 세상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붉어진 눈시울이 남긴 미세한 파동까지는 미처 숨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영업지원팀 최미란 대리의 눈빛이 매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탕비실 구석, 화장실 세면대 앞, 제가 곁을 지나갈 때마다 뚝 끊기는 대화 소리들, 등 뒤로 꽂히는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들, 사내 메신저를 타고 돌기 시작한 지독한 찌라시의 주인공이 바로 저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입사한 아줌마 신입사원과 본사 출신 엘리트 지사장의 부적절한 관계. 활자로 찍힌 소문은 진실보다 더 진짜처럼 교묘하게 포장되어 사무실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지만 변명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폭풍은 가장 두려운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동료들과 회사 앞 허름한 일반 대중식당에서 백반을 먹고 쫓기듯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익숙하고 거친 목소리가 회사 앞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윤희, 너 당장 안 나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른 남편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헛소문을 주워 들은 건지 남편의 눈은 이미 분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들어오던 타부서 직원들까지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저희를 구경하기 시작했죠. 당신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리를 질러요. 뭐, 미쳐? 나이 50 다 돼서 회사 나가더니 꼬리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는데 내가 안 미치게 생겼어? 당장 짐 싸서 나와. 내 얼굴에 똥칠 그만하고. 남편의 거친 소나기가 제 팔목을 무자비하게 낚아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극심한 수치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벌레를 보듯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남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이거 놓으시죠. 지금 남의 회사 로비에서 무슨 행패입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우의 목소리,
남편은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잡이가 일어날 것 같은 아슬아슬한 대치 상황. 건물 경비원들이 달려와 남편을 밖으로 억지로 끌어내고 나서야 그 끔찍한 소동은 간신히 끝이 났습니다.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저를 향해 미란 대리가 서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참 유난이시네요. 회사 망신은 혼자 다 시키시고. 쥐구멍이라도 파고 숨고 싶던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대학생 딸아이가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 당장 수술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까지 달려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취에 취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딸의 손을 잡고 저는 병실 구석에서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간신히 얻은 직장에서는 불륜녀로 낙인 찍혀 바닥을 쳤습니다. 내 욕심이 이 모든 불행을 끌어당긴 걸까? 그저 온전한 내 이름표 하나 달고 살아보겠다는 그 작은 소망이 그렇게 큰 죗값을 치러야 할 일이었을까? 시커먼 벼랑 끝에 홀로 위태롭게 선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뒤 수척해진 얼굴로 다시 출근한 제품에는 사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도망치는 것 말고는 이 지옥을 끝낼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리에 앉기도 전 사내 게시판에 뜬 공지사항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사발령 수원지사장 박정우, 강원지사 전보 본인 요청.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메신저 창에는 이미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악의적인 헛소문을 낸 미란 대리를 찾아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강력하게 경고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팀의 불미스러운 소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지사장인 자신이 스스로 강원도 오지발령을 자청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위와 명예를 또다시 미련 없이 던져버린 겁니다. 25년 전 저를 위해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었던 제 아버지의 손을 놓아버렸던 그 추운 겨울밤처럼 말이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단숨에 지사장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책상 위 짐을 상자에 정리하던 정우가 덤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내가 나갈 건데, 내가 엉망으로 만든 건데, 왜 지사장님이 떠나요?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제 울음 섞인 외침에도 그는 그저 희미하고 슬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강윤희 씨는 여기 남아서 흔들리지 말고 당신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25년 전에도 지금도 제 선택은 늘 당신 하나뿐입니다. 그의 담담하고 묵직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저의 인생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바보 같은 남자. 저는 이대로 그를 또다시 잃어야만 하는 걸까요? 움켜쥔 사직서를 등 뒤로 숨긴 채 저는 피가 나도록 굳게 닫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장 아프고도 치열한 어른의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건 스물색 그 추웠던 겨울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칠해진 줄 알았던 제 가정은 사실 아주 작은 바람에도 삐걱대는 낡고 아슬아슬한 나무 상자 같았죠.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딸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밤새 뜬 눈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내내 꽉 쥐고 있던 주머니 속 사직서는 이미 땀에 젖어 너덜너덜해져 있었죠. 문득 여기서 이 사직서를 내밀고 다시 집으로 숨어버리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듯 저를 무시하고 타박할 테고
저는 또다시 방구석에서 색을 잃은 화초처럼 말라갈 겁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려 하는 정우의 그 애달픈 희생을 그저 마음의 빚으로만 남겨둔 채 평생을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야겠죠.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붉게 충혈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손에 쥐고 있던 사직서를 두 갈래로 찢어 휴지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기대거나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짓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온전한 강윤희로 단단하게 서는 것. 그것만이 제 가정을, 스스로의 존엄을, 그리고 정우의 아픈 수뇌보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여전히 저를 향해 차갑게 날이 서 있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단단했죠. 출근하는 직원들의 곁눈질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저는 묵묵히 업무를 쳐냈습니다. 이윽고 최미란 대리가 탕비실로 향하는 것을 보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타려다 저를 보고 흠칫 놀라는 미란 대리를 향해 저는 등 뒤의 문을 닫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 대리님, 사람 하나 함부로 바보 만드는 거, 그거 참 쉬운 일이더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전 잘. 미란 대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와서 못마땅하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으로 남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난도질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사장님과 저는 25년 전 고향 동네에서 잠시 알던 사이였고 우연히 여기서 재회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 누가 뭐래요? 사무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군거리니까. 앞으로 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면 100번이라도 혼내십시오. 달게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제 뒤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입에 올리신다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참고 있지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이든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겁니다. 평소 주눅 들어있던 아줌마 신입사원의 입에서 나온 단호하고 서늘한 경고. 미란 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붉어진 얼굴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를 뒤로하고 탕비실을 나서는 순간 꽉 막혔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서늘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소문을 완전히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 연말을 맞아 회사에서는 전통차 기획 세트 프로모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기존의 기획안은 그저 화려하고 비싼 포장에만 치중되어 있었죠. 저는 25년간 살림을 해온 깐깐한 주부의 시선으로 기획안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뜯기 힘든 화려한 포장보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실속을 따지십니다. 겨울철 기관지에 좋은 생강차와 식사 대용으로 든든한 잣 띄운 쌍화차를 대용량 지퍼백으로 포장해서 단가를 훅 낮추죠. 대신 손글씨 느낌이 나는 따뜻한 안부 엽서를 한 장씩 끼워 넣으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훌륭한 연말 선물이 될 겁니다. 제 아이디어는 기획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온라인 몰과 지역 마트에서 중장년층의 폭발적인 입소문을 타며 다담차의 연말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동료들의 시선은 이제 의심과 조롱이 아닌 인정과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란 대리조차 제게 결제 서류를 건넬 때면 머쓱한 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딛고 일어선 성취감. 그것은 지난 25년간 잊고 살았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강력한 마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온전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이 정우의 강원지사 발령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짐 정리가 한창이던 늦은 금요일 오후, 저는 사내 메신저로 정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옥상에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겨울빛이 짙게 깔린 수원의 하늘 아래 회사 옥상에는 매서운 바람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코트 자락을 펄럭이며 옥상 철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고 서글픈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깊은 애틋함이 가득 고여 있었죠. 지사장님, 강원도로 가시는 거 저 때문이 아니라고는 말씀 못 하시겠죠.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정우는 시선을 돌리며 역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윤희 씨가 신경 쓸 일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알아요. 25년 전에도 그랬듯 지사장님은 늘 제 앞길을 지켜주려고만 하시죠. 참 바보같이 미련하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저의 덤덤하고 진심 어린 말에 정우의 굳었던 어깨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저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헛소문에도 안 흔들리고 남편의 무시에도 앉을 거예요. 저 여기서 강윤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끝까지 버텨서 보란 듯이 성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장님도 저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무거운 뒷모습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우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 역시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25년 전에는 어른들의 반대에 밀려서 억지로 헤어졌잖아요. 쫓기듯 아프게 도망쳤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우리 각자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서로의 남은 인생을 진짜로 응원하기 위해 이번엔 우리가 스스로 다르게 걷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어른스럽고 멋지게. 제 말의 의미를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인 정우의 눈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벅차게 바라보다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고도 따뜻하게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바람 속이었지만 저를 감싼 그의 품은 그 어떤 난로보다 뜨겁고 다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부디 잘 살아주십시오. 강윤희 씨, 지사장님도요. 가시는 곳에서는 저보다 덜 춥고 덜 아프시길 바랄게요. 짧고 애틋한 포옹이 끝난 후 우리는 미련 없이 한 걸음 떨어져 섰습니다. 후회도 원망도 남지 않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작별 인사였습니다. 비록 두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홀가분하고 단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가장 찬란했고 또 가장 아팠던 우리의 첫사랑은 그렇게 옥상 위로 부서지는 겨울 햇살과 함께 영원히, 그러나 가장 따뜻한 형태로 마음 한구석에 간직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뒤돌아보며 눈물 짓는 대신 서로의 앞날을 향해 기꺼이 박수를 쳐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25년 만의 재회는 중년의 가슴에 매섭게 몰아쳤던 한겨울 폭풍 같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러진 잔해 대신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가 내렸습니다. 정우의 강원도 오지 발령 자청은
다행히 윗선에서 반려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기획했던 연말 전통차 기획 세트가 전국적인 데이트를 치면서 그 공로를 함께 인정받아 정우는 본사 임원으로 당당히 승진하여 수원지사를 떠나게 되었죠. 그가 떠나는 날 아침 사무실 한가운데서 조촐한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품에 안은 정우가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수원지사 식구들 덕분에 든든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늘 건강하십시오. 짧은 인사말을 마친 정우가 직원들과 일일이 가벼운 악수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아주 가볍고 담백한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미련이나 애틋함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맑고 깨끗한 눈빛. 그건 저마다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서로를 향한 가장 깊은 존경이자 무언의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길고 길었던 25년 전의 첫사랑에 비로소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집안 풍경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 서 있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늦게 들어와 미안하다며 허둥지둥 앞치마부터 메고 싱크대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 회사 일이 많아서 저녁은 밖에서 먹고 왔어요. 뭐? 그럼 내 밥은? 식탁 위에 찌개 끓여놨으니까 데워서 드세요. 전 내일 오전 회의가 있어서 이만 씻고 쉴게요. 당연히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던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멍하니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남편의 눈치만 보던 과거의 기죽은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사회에서 온전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당당함. 그 단단한 자존감은 저를 꼿꼿하게 세워주었고 남편 역시 미세하게 달라진 제 기운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함부로 핀잔을 주거나 무시하는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은 저녁 거실에서 제가 업무 서류를 보고 있으면 조용히 식탁 위 과일을 깎아 제 곁에 툭 밀어놓고 가곤 하죠. 우리 부부 사이에도 비로소 동등한 존중이라는 새로운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은 참으로 정직하게 흘러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원의 하늘 위로 다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 사무실 구석자리에서 엑셀 화면을 보며 쩔쩔매던 서툰 계약직 신입사원은 더 이상 이곳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영업지원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이자 어엿한 정규직 강윤의 주임으로 불립니다. 윤희 주임님, 이번 설 명절 선물 세트 비안 발주서 주임님이 한 번만 더 더블 체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대리님. 제가 이따 오후에 거래처 수량 맞춰서 바로 ERP 시스템에 올려둘게요. 걱정 마세요. 과거 저를 매섭게 몰아붙이던 미란 대리 역시 이제는 중요한 결제 서류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저를 찾습니다. 바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키보드 소리. 이 치열하고 활기찬 소음들이 저는 이제 너무나 사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오후 업무를 잠시 마치고 저는 조용히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담스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그잔에 따뜻한 물을 붓고 정우가 처음 알려주었던 유자쌍화차 2스푼을 천천히 타 넣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타고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유자향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꽉 쥐고
한 모금 천천히 넘겼습니다. 예전에는 이 맛이 마냥 쓰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가슴속 깊은 곳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깊은 단맛이 납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말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표 뒤에 숨어 시들어갔던 48배 강윤이 혹독했던 시련과 아픈 흔들림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버텨낸 끝에 저는 마침내 제 이름 석자를 되찾았습니다. 정우와의 기억은 이제 저를 아프게 하는 상처가 아닙니다. 차가운 겨울날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던 이 한 잔의 따뜻한 쌍화차처럼 제 남은 인생을 씩씩하게 걸어가게 해줄 고마운 추억의 땔감이 되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자글자글한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그 어떤 20대의 청춘보다 눈부시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나로 홀로 선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충만하고 당당한 미소. 그 부드러운 미소가 찻잔 위로 번지며 펑펑 내리는 수원의 하얀 눈발 속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페이드 아웃됩니다.